거고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다음 주는 중간고사 기간이라 IA까지 진행하신 내용을 슬라이드로 엮어서 15분 내외로 팀별로 발표를 하시면 그걸 가지고 여기 2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15분입니다. 네, 그거 가지고 제가 중간고사 평가를 할 거예요. 네, 평가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네. 우선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부르거든요. IA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더 어려운데, 정보 구조 설계예요. 인포메이션 정보고, 아키텍처는 뭐 건축, 뭐 구조 설계, 뭐 이런 얘기니까. 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IA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고요. 리서치 하시고 어피니티까지 하셨으면 문제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셨어야 돼요. 이 정도까지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여기서의 문제 정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선택해서 진행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뭐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과 컨텐츠, 정보를 이 앱에서 제공하려고 한다에 대한 부분이 정의가 맞춰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능과 정보를 어떤 구조로 무엇을 먼저 보여주고 나중에 보여줄지, 무엇과 무엇을 묶어서 한 번에 보여줄지 등등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게 오늘 말씀드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의 주된 내용입니다. 네, 요 전략과 구조라고 되어 있죠? 예, 요 전략과 구조를 짜는 요 단계에서는 오늘 말씀드릴 요 IA를 하고 그렇게 정리된 정보, 기능, 이런 것들을 잘 시각화하는 데까지를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된 걸 한 번 더 보기 좋게 실제 화면에서 구현되는 모습으로 디자인하면 비주얼 디자인까지 이후 개발로 넘겨지는 데까지 해서 이제 앱의 UI, UX가 할 일이 끝나는 겁니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굳이 말하면 조직화, 구조화 이 두 가지 용어로 설명될 수 있고요. 조직화는 말 그대로 오가나이징이에요. 어떤 정보를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섞을지 분류, 오가나이징. 그 다음에 구조화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말 그대로 어떤 골격에다가 어떻게 이 구조를 짤지에 대한 겁니다. 말로 하면 더 어려워. 뒤에 설명드릴게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말씀드렸던 건 정보구조 설계를 말하고 제가 비유해서 대략 이런 게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야를 설명드릴 때 이제 오가나이징에 관련된 건데 저 동그라미가 여러 개 보이시죠? 여러 개의 단어들을 임의로 나열해 놨습니다. 보시면 귀, 눈, 치과, 안경, 치아, 눈썹, 고글, 눈동자, 입, 에어팟, 코, 뭐 이런 게 등등등 막 섞여 있죠.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한다는 건 그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파악하기 쉽게 분류하고 정리한다는 의미에 가까워요. 그래서 앞에선 막 뒤죽박죽이던 걸 제가 어떻게 정리했냐면, 물론 이 기준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인체 기관에 관련된 것들은 주황색으로 표시하고, 그것들을 나름 위치별로 이렇게 정리했죠. 눈 위에 눈썹 있고, 눈 옆에 귀 있고, 눈 안에 눈동자 있고, 눈 밑에 코 있고, 코 밑에 입 있고, 입 안에 이빨 있고, 그렇죠? 입 안에 혀 있고, 그리고 그 연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각각의 그 인체 기관에 걸거나 쓰는 각종 물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 뭐 귀에 에어팟, 귀에 귀걸이, 눈에 안경, 눈에 고글, 입에 마이크, 치아에 칫솔 이런 식이에요. 그거보다 진한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거는 병원들이죠. 그렇죠? 입, 치아를 다루는 병원 치과, 귀, 뭐 코, 이비인후과, 뭐 눈 하면 뭐 안과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죽박죽이던 다양한 정보와 기능을 이렇게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고 정리해서 구조로 만들어 놓는 걸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흔히 말하는 사이트 맵과는 구분되는 단어예요. 사이트 맵은 흔히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보시면 요게 지금 애플닷컴 웹사이트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통 웹사이트 가장 하단에 이 사이트 맵이라는 게 있어요. 없는 데도 있고, 근데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이 사이트 맵을 우선 설명드릴게요. 사이트 맵을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애플 사이트 맵에서 이 애플닷컴 내에 있는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 페이지들을 이렇게 보기 쉽게 분류해 놨어요. 그러니까 사이트 맵은 뭐냐면 이 사이트의 지도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사이트 맵이니까 사이트 지도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페이지들을 각각의 분류체계 기준에 맞춰서 잘 정리해 놓은 지도와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뭐가 다르냐?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보시면 대략 이런 식의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크게 다르진 않아요. 지금 표현 방식이 다르다라고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와 사이트 맵의 다른 점은 사이트 맵은 존재하는 사이트의 안내 지도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사이트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 사이트를 어떻게 정보를 구조화해서 설계할 거냐에 대한 설계도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UI, UX에서 이 사이트의 구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용어를 사이트 맵이라고 표시하시면 요거는 일종의 오류예요.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사이트 맵이라고 표시하지 마시고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사이트 맵보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좀 더 있어 보이잖아. 그렇기도 하고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고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학생들 포트폴리오를 리뷰를 할 때가 있어서 한번 리뷰를 가끔 해보는데 그때 뭐 거의 뭐 열에 다섯, 여섯 뭐 그 정도 되는 비율로 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사이트맵이라는 용어를 포트폴리오에 적어 놓으신 분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배워서 이걸 사이트맵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트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구조를 설계했다의 중간 과정으로 그 설계도를 정보를 표현하려면 이거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가 맞는 용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웹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혹은 앱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능과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구조화하는 건데 그 순서는 대략 이렇습니다. 정보가 있고 정보 혹은 기능이에요. 어떤 건 기능일 수 있죠. 그 정보를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게 구조화하는 것, 조직화하고 그리고 그걸 사용자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사용자가 쓸지 그리고 그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다룰지가 명확하게 정의가 된 다음에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의 특성에 맞춰서 그 사용자의 인간의 의식 구조에 친숙하도록 배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간의 의식 구조라는 말이 좀 추상적이긴 한데 대략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뭐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 순서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언어를 이해하니까 언어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더 어렵나? 비유가 이상한가? 네. 아무튼 어떤 웹사이트냐 그 웹사이트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보를 잘 구조화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고 그걸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저한테 던져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워지는데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의 4대 요소가 있어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주로 내비게이션이랑 저 카테고라이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카테고라이징. 말 그대로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대한 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아까 전에 애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사이트 맵이 어떤 식으로 분류되어 있는지를 볼게요. 우선 중간부터 보면 맥 쭉 있죠. 아이패드, 아이폰, 워치, 팟, TV 앤 홈. 그다음에 뭐 아이팟 터치, 액세서리 등등등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분류 기준은 뭘까요? 디바이스겠죠. 기계, 기구, 제품. 제품의 분류 기준으로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맨 위에는 애플에 관련된 애플 회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About 애플 해서 애플의 리더십, 그다음에 뭐 투자, 그다음에 법적 책임, 뭐 피드백, 그다음에 애플의 가치. 애플은 환경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액세서빌리티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등등에 대한 페이지들이 존재하고 애플에 관련된 건 맨 위에 제너럴하게 하나로 퉁쳐서 묶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품들 기준으로 쭉쭉쭉 나열되고 나머지 제품 어느 제품에 속해든 다 액세서리에 관련된 액세서리를 다 같이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서포트 지원에 관련 고객 지원에 관련된 것들 맨 마지막에 넣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서 카테고라이징 하는 게 사실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첫 번째 카테고라이징을 엉성하게 해놨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굳이 사이트 맵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스토어를 눌렀는데 난 어떤 정보를 찾고 싶어. 맥북 프로 이번에 새로 나온 맥북 프로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어. 근데 스토어를 눌렀어. 근데 스토어에 맥북 프로를 찾으려면 이 수많은 제품 중에 맥북 프로를 찾아야 돼.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맥북 프로는 맥이니까 맥 안에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눌렀을 때 맥북 프로가 있으면 이렇게 쉽게 맥북 프로 페이지까지 찾아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카테고라이징이. 또 다른 의미로는 이거는 각각의 레이블, 용어 선정이라고 얘기해놨는데 이게 말이 더 어려워. 그냥 레이블링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아요. 어떤 레이블로 각각의 메뉴와 페이지 이름을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예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이패드, 아이폰, 워치, 팟, TV 이게 아까 전에 있던 사이트 맵의 주로 그 메뉴 중에 하나겠죠. 애플은 여기에 없죠. 부가 정보니까. 네, 굳이 웹사이트에서 메뉴를 할당할 만큼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궁금하면 찾아봐라 해서 애플에 대해서는 뭐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에 있네요. 네. 그래서 이 각각의 레이블, 요 메뉴명, 페이지 이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레이블링. 레이블링도 꽤 중요하긴 한데 레이블링은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떤 웹사이트는 예를 들어 이거는 맥이라고 해놓고 메뉴 이름을 이거는 아이패드 구입하기, 아이패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지. 예를 들어 어떤 건 명사고 제품을 지칭하는 어떤 건 동사형인 경우면 안 돼요. 하나로 통일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각각의 레이블이 그 안에 속해 있는 하위 페이지들 있죠. 거기에 속해 있는 그 밑에 있는 페이지들을 전체 포괄할 수 있어야 해요. 당연하죠. 아이패드 눌렀는데 이 안에 에어팟이 있으면 안 돼. 그렇죠? 맥을 눌렀는데 이 안에 워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레이블이 봤을 때 누구나 이걸 직접 눌러서 페이지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 메뉴명을 봤을 때 이 메뉴 아래 어떤 페이지들이 어떤 정보들이 어떤 기능이 속해 있구나를 연상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그게 레이블링이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시스템.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마찬가지로 요 위에 있는 요 내비게이션 바를 어떻게 둘지, 각각의 페이지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동시킬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긴 할 텐데,
보통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검색 시스템이랑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요.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유형들은 뒤에 설명드릴 텐데 가장 정형화된 유형으로 따지면 위에 있는 요 메뉴 바예요. 요거를 보통 현업에서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그냥 하나 알아두세요.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에서 줄여서 GNB라고 불러요. GNB. 그러면 레프트 내비게이션, 왼쪽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LMB, 뭐 LM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GNB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거든요. 글로벌 내비게이션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부터 어떤 애플 페이지에 들어가요. 항상 위에 이 GNB가 항상 있죠. 그래서 글로벌인 거예요. 어디 가도 내비게이션, 길을 찾기에 표지판이 되는 이정표들이 맨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없다라고 하면 메뉴를 찾아 들어가기 되게 어렵겠죠. GMB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어느 페이지에서든 접근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글로벌인 거죠. 그래서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GMB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GMB의 가운데든 상단이든 항상 요 심벌, 그 웹사이트의 로고를 클릭하면 홈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가장 이 웹사이트의 최상위, 처음으로 돌아가요. 네, 이거는 마치 아이폰의 홈 버튼과 똑같아요. 당신이 어디에 어떤 페이지에 있든 길을 헤매고 있어. 처음 왔던 길을 되돌아갈 거야. 처음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학습했듯이 페이지 GMB 내에 있는 로고 아이콘. 네, 이걸 누르면 가장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할지, 페이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지를 설계하는 것, 페이지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설계하는 거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예요. 요게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의 가장 중요한 기능,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서칭은 중요하긴 한데,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링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뭐, 비중을 차지하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말 그대로 정보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어떤 페이지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요 돋보기, 검색 아이콘, 검색 명령을 내릴 수 있게 경로를 뚫어주느냐. 보통은 애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아예 검색 버튼이 GMB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 당신이 어떤 페이지에 있든 당신이 찾고 싶은 정보를 검색 메뉴, 검색 버튼을 눌러서 검색할 수 있다. 이 경로를 뚫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기능들은 사실은 이건 알고리즘이고 개발단, 앞선 어떤 기획단에서 앞서 정의가 돼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UI, UX에서 이걸 고민하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전문화된 일이고. 검색 하나만 가지고도 설계서를, 기획서를 수백 장, 수천 장을 쓸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요거는 검색 버튼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정도를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다. 어디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정의만 내리는 게 IAA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일을 하는 건데, 자, 한 번 더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앞에 제가 동그라미를 여러 개 갖다 놓고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류 체계 기준, 이런 걸 사례를 들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어찌 보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의 개념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예를 들어 아파트라고 치죠. 건물,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 302호야. 302호까지 가게 되는 경로를 생각을 해보죠. 우선 아파트에 공동 출입문이 하나가 있겠죠. 공동 현관. 물론 아파트에 진입하는 그 차단기부터 생각하면 더 커질 거고 출입문을 지나 그러면 각각의 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층간 이동 수단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엘리베이터고 하나는 계단으로 헛곡되면서 올라가고 그렇죠? 보통은 엘리베이터를 평상시에 이용하고 비상계단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이용하는 식으로 남겨져 있죠. 자, 공동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층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21층짜리 아파트라고 치면 1층부터 21층까지 누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3층을 눌러요. 3층으로 이동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복도가 나오고 그 복도 왼쪽에 302호, 오른쪽에 우리 집 302호가 있는 거죠. 각 세대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1열, 2열, 3열, 4열에 놓은 각각의 분류 기준이 있죠? 출입문, 용도겠죠? 층간 이동 수단, 층별, 그 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는 하위의 각 세대.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런 걸 구조화하는 게 사실은 거시적인 개념에서의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예요. 제가 뭘 설명드리고 싶으냐 하면 왜 굳이 아키텍처라고 부르냐. 스트럭처도 아니고 맵도 아니고 트리도 아니고 왜 이걸 멋들어지게 있어 보이게 인포메이션 굳이 아키텍처링이라고 부르냐 하면 말 그대로 정보를 인간이 습득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정보를 기억하고 꺼내고 하는 게 결국 요 건축을 하는 것, 요 구조에 따라서 정보를 기억하고 저장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아키텍처링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아파트를 설계할 때 이런 식으로 설계한 거죠. 이게 편리하니까. 그렇죠? 물론 이것과 다른 식의 아파트 설계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더 들어가서 이번에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더 들어가서 방 안에 들어왔다 칩시다. 우리 집 앞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자, 현관, 출입문이죠? 출입문을 지나요. 중문을 열어요. 일반적인 아파트라면 중문을 열면 거실이 펼쳐지겠죠? 그리고 거실에 속해 있는 화장실, 그리고 화장실 옆에 있는 작은 방, 작업실, 그리고 거실에 붙어 있는 여기엔 없지만 부엌이 있을 수 있고, 키친, 옷방도 있을 수 있고, 그 옷방이 안방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죠. 거실과, 거실은 어찌 보면 구조로 제가 지금 이걸 일렬로 그렸지만 중문을 지나 거실이 있고 거실이 다양한 방과 연결된다고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리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즉 안방, 그 다음에 베란다가 있죠. 그리고 또 안방 안에는 일반적으로 안방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부속 공간인 화장실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집을 건축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 전체를 건축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아파트 단지를 계획할 수 있겠죠. 아파트 단지는 건축이라고 안 하지만. 음. 그래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링을 한다는 건 이런 비슷한 짓을 하는 거랑 같아요. 개념상. 개념상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게 어떤 특정 앱의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가져온 거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앱을 처음 켜요. 이 앱을 처음 깔아서 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스플래시 화면을 거쳐서 여기서 말하는 스플래시 화면은 보통 로딩 화면 같은 걸 얘기해요. 튜토리얼을 들어가죠. 여기서 말하는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건 용어가 좀 이상한데 보통 튜토리얼이라고 안 하고 뭐 온보딩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워크스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앱이 무슨 앱입니다라고 하는 걸 되게 빠르고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건너뛸 수도 있고. 보통 요즘 앱에 다 그런 게 하나씩 있죠. 저희 워크스루를 건너뛰면 그 다음 단계로 이 앱을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물론 앱에 따라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필요 없는 앱도 있죠. 네, 그냥 다 쓸 수 있는 앱들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이미 썼던 사람이나 아이디가 있다면 바로 로그인하면 되겠죠. 로그인 했는데 비밀번호가 없어. 아니야. 내가 까먹은 것 같아. 그럼 비밀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정책에 대한, 약관에 대한 설명이 보통은 이 회원가입 로그인 페이지에 보여지죠. 일반적으로 두 개인데 하나는 서비스 이용 약관, 하나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약관을 법적으로 항시 명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는 반드시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회원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회원가입 그 프로세스로 쭉 가겠죠. 그렇죠? 지금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로그인이다라고 하면 로그인 이후에 어느 페이지로 떨어질지가 경로상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표시 안 되어 있지만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 앱에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정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하위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고, 그렇죠? 보내기를 통해 이렇게도 이어지지만 입출금 내용을 통해 이렇게도 이어지죠. 그러니까 입출금 상세 페이지 요 화면을 진입할 수 있는 여기 이어져 있진 않구나. 네. 뭐 그런 것도 있긴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이런 게 있네요. 스토어를 통해 연동 앱 정보를 볼 수도 있지만 더보기를 통해 연동 앱 정보를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더보기를 통해 내 정보를 거쳐서 아니구나. 음, 이런 식으로 인증 보안은 이렇게 이게 아주 잘 그려진 아키텍처는 아니네요. 네, 사례를 제가 잘못 갖고 왔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화해서 보여주는 게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사례는 이거랑 그 다음에 요게 앱스토어예요. 애플의 앱스토어입니다. 애플 iOS의 앱스토어 기준으로 앱스토어가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자, 애플의 앱스토어는 지금 잠깐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퀵타임. 음. 자, 보이시죠? 애플 앱스토어를 열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했던 메뉴가 디폴트로 홈이 떠요. 기억하고 있다. 이 앱을 꺼도 여기 앱스토어에 보시면 네,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했던 메뉴가 검색이면 검색이 처음으로 뜨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투데이, 게임, 앱, 느려, 아케이드. 이건 애플 아케이드죠. 검색. 이렇게 총 5개의 메뉴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링을 하면 물론 이렇게 설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5개의 메뉴 안에 그 메뉴 안에 하위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꼭지들이 존재하죠. 이 각각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앱의 피처드에 들어가서 피처드에서 필수 게임으로 갈 수는 없어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의 앱이나 하나의 게임을 선택했을 때 그 앱에 대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앱의 설명을 듣고 잘 보고 마음에 들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앱스토어의 메뉴 구조예요. 이자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 형태로 도식화하는 걸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 여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써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 상세 아키텍처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하는 걸 추천해요. 그거는 별도로 다른 뭐 기능 구조도라든지 기능 명세서라든지 이런 문서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링은 말 그대로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접해야 되는 정보와 사용하는 기능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야 사용하기 쉬운가? 이 앱을 통해서 가장 빈번하게 하는 기능이 뭔가? 가장 빈번하게 확인해야 되는 정보가 뭔가?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걸 잘 조직화하는 구조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전체 흐름이 한눈에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야 해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사례가 제한적이긴 한데 구글에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치시면 웬만하면 영어로 치시고 네이버 쓰지 마시고 구글 쓰세요. 구글이 훨씬 검색 엔진이 좋으니까. 정보가 되게 많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사례들을 좀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직접 해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다이어그램 형태로 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자료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엑셀 형태로 되게 복잡하게 문서로 만들어진 형태의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가 있어요.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사례처럼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줘야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어요.
엑셀로도 할 수가 있는데 엑셀은 이런 식으로 흐름이 한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구조는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의 가장 중요한 건 흐름이고 각각의 흐름에서 이게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그릴 수 없고 한 번 그리고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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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렇게 손을 봐야 하거든요. 어떤 웹사이트든 어떤 서비스든 어떤 앱이든 한 번 그렇게 그려놓고 개편할 때라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재설계하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시간에 따라서 중요도가 바뀌기도 하니까. 어떤 기능들을 사용자가 더 많이 쓰기 시작했다. 어떤 이슈에 의해서 라고 하면 그 중요해진 그 기능을 더 잘 쓸 수 있게 앞으로 배치하고 위로 배치하고 묶어서 배치하고 하는 등등의 조율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렇게 구조화된 각각의 페이지와 기능들이 어떤 식으로 내비게이션 되느냐, 연결되어 있느냐에 집중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중요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내비게이션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하는 하나의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 이 내비게이션의 유형이에요. 크게 이거 되게 많이 존재하는데 사실 유형으로 따지면 세세하게 나누면 되게 많은데 이 딱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세 개에서 벗어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현업에서. 우선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요 하이러키얼, 그러니까 하이러키라고 들어보셨죠? 계층 구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계층 구조형 내비게이션이거든요. 여기 그림으로 표현된 것처럼 어떤 계층 구조냐 하면 뭐 예를 들어 A가 있고 뭐 여기에 뭐라고 할까요? 네, 뭐 있지? 여기 뭐 개라고 합시다. 개. 그러면 여기는 요크셔, 여기는 말티즈, 여기는 뭐 시바 이런 게 있어. 네. 그러면 요크셔 있죠? 요크셔 밑에 요크셔의 뭐 변종이라든지 아니면 요크셔의 눈, 코, 입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설명하면 맨 위에 있는 계층은 아래에 있는 요 자식들 있죠. 이게 부모고 자식이면 부모는 자식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기 요크셔, 말티즈, 시바 있잖아. 얘네들 다 개잖아. 그쵸? 얘네를 다 포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동시에 이 각각은 배타적이어야 돼. 요크셔와 말티즈는 다른 견종이잖아. 그쵸? 두 개가 같을 수 없잖아요. 예, 비슷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두 개는 견종이라고 하는 구분 체계에 의해서 명확하게 배타적이어야 돼. 이게 계층 구조거든요. 내비게이션에 있어서 이 계층 구조는 그렇게 엄밀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페이지나 기능이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는 걸 예, 하이러키얼 내비게이션 구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 웹사이트, 그다음에 뭐 앱 이런 것들 다 요 계층 구조형 내비게이션을 가졌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예요. 이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OS 기준으로 아이폰의 세팅이나 메일 앱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세팅 같은 거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요 페이지에 있어요. 현재 지금 제가 마우스를 가리키고 있는 이 페이지에서 요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로는 있죠. 그렇죠? 없을 수도 있지만 있죠. 이 페이지에서 이쪽으로 가는 경로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로 가는 경로는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로 가려면 위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로 가려면 뚫려 있거나 여기가 뚫려 있거나 아니면 위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돼. 이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다이렉트는 없다는 얘기지. 위로 가서 다시 위로 가서 다시 내려와야 돼. 이러한 페이지 흐름, 내비게이션 구조를 바로 계층 구조형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실제 이 세팅이 설정이거든요. 세팅에 들어볼게요. 와이파이에 들어가요. 와이파이의 특정 메뉴에 들어가요. 들어갔죠? 세 번 들어갔죠? 자, 아까 전에 와이파이에 들어갔는데 그 밑에 있는 블루투스로 와이파이에 들어가서 하위 메뉴에서 블루투스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나와서 다시 블루투스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알림에 들어가요. 세부 메뉴에 들어가요. 또 세부 메뉴에 들어가요. 나와서 블루투스로 가야죠.
이해되시죠? 네. 이게 바로 계층 구조형 내비게이션 구조예요. 메일도 똑같아요. 지금 제가 메일 앱을 켰어요. 보이시죠? 메일 앱이 있는데 여러 가지 메일 상자가 있죠? 모든 편지함에 들어가서 뭐 아무나 네, 광고 들어가요. 여기서 그 아래에 있는 메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번에는 없죠. 나와서 아래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해되시죠? 메일 상자. 다른 메일 상자로 갈 때는 마찬가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이게 바로 계층 구조형 내비게이션이고 가장 많이 쓰는 내비게이션 중에 하나죠. 장점은 뭘까요? 이 내비게이션 구조에 계층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가 굉장히 명확하죠. 네. 근데 복잡하죠. 쇼컷이 없어. 여기 가려면 무조건 나갔다 다시 들어가야 돼. 근데 만약에 여기에 쇼컷이 뚫려 있다라고 하면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단점이 또 동시에 존재해요.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갔다가, 여기에 들어갔다가, 여기에 들어왔어. 근데 갑자기 내가 일로 갔단 말이지. 그럼 백하면 다시 일로 오겠죠? 히스토리 백하면 다시 일로 가겠죠? 그렇죠? 다시 일로 가겠죠? 백백백백 하면 지금 현재 내가 막 이걸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내가 어느 페이지에 있는 거지? 이전 페이지는 뭐지? 하고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은 어, 항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을 도와주는 거예요. 길 찾기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이것도 빈번하게 사용하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플랫 내비게이션 구조가 있어요. 이거는 앱스토어, 아까 전에 보셨던 앱스토어나 뮤직에 해당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뮤직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애플 뮤직 앱입니다. 이 중에 왜 이리 느려? 내가 원하는 음악 하나를 재생해서 듣고 있다가 그 밑에 다른 앨범을 보고 싶어. 또 들어. 그러다가 또 다른 거 듣고 싶어. 그럼 또 들어. 그러다가 앨범을 보고 싶네? 또 들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기 보시면 이 뮤직 앱이라고 하는 건 앞서 설명드렸던 단적으로 이런 계층 구조가 아예 없진 않아요. 있어요, 있기는. 주로 이런 식의 내비게이션으로 설계를 해놓은 거죠. 앨범, 그러니까 노래, 뭐 다른 앨범, 아니면 다른 노래. 그 또 노래. 굉장히 유기적이고 입체적으로 설계해 놓은 거죠. 얘는 되게 계층적으로 딱딱하게 설계해 놓은 거예요. 예. 이 뒤에 설명드릴 컨텐츠 드리븐 말이 어렵다. 컨텐츠 드리븐 이제 그 컨텐츠 중심, 익스피리언스 드리븐, 그러니까 경험 중심, 내비게이션도 비슷해요. 이것보다 훨씬 더 유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일로 갔다 다시 돌아갔다 일로 갔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플랫 내비게이션은 이제 뮤직 앱 같은 게 있는 거고 앱스토어 같은 게 있는 거고 이것도 비슷해요. 게임 앱이나 북 앱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 거. 자, 인스타그램 같은 걸 예를 들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제가 특정 어떤 사람의 피드에 들어가서 포스트를 읽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남긴 포스트에 누군가 댓글을 남겼어. 근데 그 댓글에 사용자를 탭했더니 그 사람 피드로 가네. 그 사람의 포스트를 읽다가 그 사람이 좋아요 한 게시물을 봤어. 그쵸? 그리고 그래서 그 좋아요 한 게시물로 이동해서 게시물을 막 봐. 그리고 그 게시물에 해시태그가 걸려 있네. 그 해시태그를 막 생각 없이 눌렀어. 재밌을 것 같아서. 눌렀는데 그 해시태그에 대한 포스트가 쭉 나와. 그래서 그 게시글을 또 포스트를 또 봤어.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또 이동해서 보다가 거기 아까 전에 내가 봤던 그 게시물이 또 있네? 처음으로 돌아가.
아니, 중간으로 보여. 이런 식으로 게시글이 어, 어떤 대상자, 그 게시글의 대상자 혹은 해시태그 뭐 이런 그 아니면 뭐 리액션 뭐 이런 등등등등으로 유기적으로 막 짜여져 있는 구조가 있어요. 정신없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보다 보면 아까 전에 뮤직앱처럼 막 한 시간 동안 보다 보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 중요하지도 않아. 내가 현재 어디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이 컨텐츠, 이 정보, 이 경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훨씬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내비게이션 구조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이거나 이 세 가지를 적절히 배합한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메뉴, 그러니까 하나의 앱일지라도 그 앱의 초기 메뉴 접근은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하위 메뉴들의 컨텐츠 소비는 인스타그램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플랫 내비게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 드물고 이 세 개를 적절히 섞어서 내비게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것 역시 구글에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이라키얼 내비게이션, 플랫 내비게이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사례들이 구글에 꽤 많이 있으니까 실제 그 사례들을 앱으로 실행시켜서 만져보면서 경험으로 체득하는 게 아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의 거의 마지막. 요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개념적이어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보통 나뉘어요. 하나는 컨텐츠 중심 IA가 있고요. 하나는 태스크 중심 IA가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앱을, 이 서비스,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무언가의 태스크, 그러니까 기능,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기능 중심, 태스크 중심의 IA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11번가, G마켓, 아마존 이런 데서는 물건을 사야 되죠? 아니면 택시를 예약해야 돼. 카카오 택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기능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태스크 중심으로 IA가 짜져요. 첫 번째 단계, 내 위치 지정. 두 번째 단계, 택시 종류 선택. 세 번째 단계, 요금 확인. 네 번째 단계, 결제 수단 확인. 그리고 다섯 번째, 호출. 뭐 이런 식이겠죠? 여기에서 사용자가 봐야 하는 다양한 정보가 있긴 한데, 앞서 말하는 여기서의 컨텐츠 중심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컨텐츠거든요. 그것보다는 사용자가 정보를 보고 뭔가 계속 의사결정하게 하죠.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게 바로 태스크 중심의 IA입니다. 태스크 중심의 IA는 그거와 반대되는 컨텐츠 중심. 말 그대로 컨텐츠 중심은 정보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정보에 공유되는 커뮤니티나 카페, 뭐 백과사전, 위키 이런 것들이 컨텐츠 중심 IA를 가져요. 자, 그러면 대충 감이 오시죠? 컨텐츠 중심의 IA는 하이라키를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 구조가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아닌 경우도 있겠죠. 태스크 중심의 경우에는 하이러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플랫한 내비게이션 구조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예, 아니면 이 경험 중심이거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구분이 크게 된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앱은 아니지만 애플 웹사이트 보시면 이거 다 하이러키죠. 스토어, 맥, 아이패드, 아이폰, 워치 각각의 페이지가 존재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폰에 들어갔어. 에어팟으로 뚫려 있죠? 여기도 에어팟 있는데 그럼 여기는 에어팟을 없애야 되나? 그렇진 않죠. 그 정도 요도는 있어요.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구매하는 사람들이 에어팟도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얘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경험으로 설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폰 아래 하위에 에어팟이라고 하는 메뉴 레이블을 둬도 무방한 거죠. 무방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거지. 이해되시죠? 그럼 에어팟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에어팟으로 들어가서 그 각각의 메뉴도 마찬가지로 주문하거나 더 알아보거나, 네. 주문하거나 더 알아보거나 등등으로 페이지가 쭉쭉쭉쭉 나열되어 있고
이 안에서도 또 페이지가 존재하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하이러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가 사실은 웹사이트는 대부분입니다. 네, 앱 같은 경우는 태스크 중심의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게 꽤 많이 있죠. 예. 웹사이트로는 할 수 없는 빠르고 편리한 어떤 서비스들이 앱에 중심을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자, 진짜 마지막. 이것만 하면 IA에 대한 개념 설명은 끝납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왠지 아키텍처링이라고 하니까 뭔가 건축, 구조, 설계 되게 큰 개념이고 골격을 잡는 거고 구조를 잡는 거고 조직화하는 거고 되게 어려운 말 많이 쓰면서 되게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뭔가 스컵이 그러니까 관점이 멀리 떨어져 나와서 크게 보는 듯한 그 느낌을 주지만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링이 그렇게 메뉴나 구조, 서비스 전체, 웹사이트 전체를 아우르는 데만 한정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인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제가 서브 타이틀을 적어놨는데 이게 아까 전에 보셨던 애플 웹사이트의 대략적인 구조거든요. 예, 이게 다른 페이지를 한데 대충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잘 작아서 잘 안 보실 텐데 여기 보면 그 전체 페이지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제가 나눠놓은 거예요. 하나하나 볼게요. 전체 페이지에서 최상단에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는 바가 존재하죠. 볼까요? 왜 이리 느려? 음, 보이시죠? 쭉쭉쭉. 예,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는 요거죠. 반응형으로 있어서 숨겨지긴 했지만 이렇게 요게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죠. 그리고 콜투 액션 버튼. 이 CTAB는 콜투 액션 버튼이라고 부르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요거. 요 파란색 버튼. 요걸 콜투 액션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왜 콜투 액션 버튼이냐? 어, 어떤 행위를 유발하는 중요한 버튼이에요. 예를 들어 구매하기, 가격 보기, 더보기 이런 것들 있죠. 이걸 콜투 액션 버튼이라고 부르거든요. CTAB라고 제가 약자를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히어로 이미지, 히어로 동영상이 깔려요. 요 히어로는 진짜 기깔나는 멋진 이미지, 이 제품, 나머지 페이지를 스크롤해서 안 볼 수가 없게 만드는 멋진 이미지나 멋진 동영상이, 인터랙티브 동영상이 들어가기도 하죠. 네, 이걸 보통 히어로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제품이 무언지를 핵심적으로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마케팅 어떤 카피라이트와 함께 그 마케팅 피처 기능이 설명이 되고요. 이거 다 그냥 제가 임의로 나열한 겁니다. 그리고 각각 핵심이 되는 키 피처, 그러니까 핵심 기능들에 대한 요약 설명들이 그 칸칸칸칸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애플워치 시리즈 7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 뭐 더 단단해요, 배터리도 오래가요, 화면 커졌어요, 뭐 모두 돼요, 뭐 혈중산소 포화도 뭐 측정 가능해요, 등등등등 뭐 이렇게 핵심이 되는 기능들을 쫙 중요한 순으로 연관 순으로 쫙 이어 설명을 해요. 그 여기까지 쫙 내려서 스크롤 했으면 아 뽐뿌 오는 거지 사고 싶은 거야 지금. 그래서 추가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도 하고 AR 그러니까 어그먼트 리얼리티 이 뭐야 이거 한국말로 뭐야 증강현실 예. 증강현실로 뭔가 이 손목에 차볼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거 같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컴페어는 너 애플워치 시리즈 5 그 네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구형이랑 신형 나왔는데 신형이 얼마나 다르고 좋은지를 보여줄게. 한번 비교해 볼래?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내가 지정해서 비교를 하면 정보가 쭉 나오죠. 배터리가 내 거보다 20%더 많이 가네. 화면은 몇 프로 커졌네. 훨씬 단단하네. 가격은 별로 안 비싸졌네. 살까? 이렇게 되면 요 밑에 이제 사실 콜렉션 버튼이 한 번 더 있죠. 구입 바로 가기 버튼이 밑에 딱 띄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푸터가 있죠.
푸터는 뭐냐면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이걸 푸터라고 보통 불러요. 웹사이트 맨 밑에 사이트 맵과 동반해서 뭔가 추가적인 정보, 메뉴에는 담지 않아도 되는, 굳이 찾아보고 싶으면 찾아보는 그런 정보들을 모아놓은 곳, 이걸 푸터라고 불러요. 예. 요- 이걸 푸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위에를 헤더라고 불러서 그래요. 네. 푸터까지 해서 이 전체가 이렇게 구조화돼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웹사이트 전반을 설계하고 구조화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페이지를 마찬가지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링 하는 것. 근데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그렇게 범위가 크고 큰 어떤 그 웹사이트에 한정해서 설계하는 건 아니에요, 대상이. 페이지 하나도 사실은 이렇게 레이아웃이라고 보통 이름을 다르게 부르긴 하지만 정보를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어떤 전략과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히어로를 통해서 뽐뿌 넣고 마케팅 피처를 통해서 뭔가 궁금하게 만든 다음에 계속 스크롤하게 더 스크롤하게 만들어 더 많이 보게 하고 그래서 이쯤 되면 와 이거 대박인데 너무 좋아졌는데 사고 싶은데 하면 사게 이 페이지 전체의 목표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더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작은 요 하나의 그 꼭지 예, 요 섹션 하나만 확대해 볼게요. 그러면 요 하나의 섹션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큰 화면 거대한 임팩트 타이틀이죠. 그 타이틀을 보조할 수 있는 이 타이틀을 굳이 읽지 않아도 아니면 이 타이틀 한눈에 보이는 짧은 임팩트 있는 타이틀과 그거를 보조하는 이미지 매력적인 이미지 컷이 들어가고요. 이것 역시 히어로 이미지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앞에서 이야기한 타이틀을 만약에 관심이 가져서 더 읽고 싶어? 라고 하면 그걸 구체적으로 풀어 쓴 디스크립션이 존재하죠. 설명. 큰 거대한 임팩트라고 해놓고 궁금하게 만든 다음에 더 커진 디스플레이 덕분에 사용 경험이 전반적으로 향상. 가독성도 좋아. 가장 크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담겨 있어. 이렇게 감성적인 것까지 톡 쳐서 이렇게 디스크립션이 이어지고 이걸 보고 만약에 더 궁금해. 더 알아야 되겠어. 라고 하면 여기에 더 보기, 자세히 보기, 자세히 알아보기, 아니면 뭐 구입하기 등으로 콜투 액션 버튼이 또 마찬가지로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가보면 웹사이트 전반의 메뉴와 기능, 어떤 컨텐츠가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엮여서 분류되고 그것들이 연결되는지에 대한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상세하게 인페이지 안에서 페이지 안에서도 그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리고 페이지 안에 하나의 작은 섹션조차도 다 구조화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설계된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앞단에서 하는 건 무엇을 어떻게 중점적으로 할 거냐에 대한 걸 정의하는 거라면 지금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앱으로 만들어낼까를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UI, UX에서 하는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예요. 이거 빼면 사실 아무것도 없어. UI, UX 설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설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사실 인포메이션을 아키텍처링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기업마다 인포메이션 아키텍트, 그러니까 설계자, 건축가, 정보를 어떻게 건축하는지, 설계하는지에 대한 그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꽤 존재해요. 네, 인포메이션 아키텍트라고 부르거든요. 인포메이션 컨설턴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IA를 어떻게 짜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짠 걸 와이어프레임으로 시각화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이 들 뿐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IA예요. 네. 물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나머지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IA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 시각화하는 거. 말 그대로 와이어프레임. 그러니까 그 골격으로만 잡아가지고 블랙 앤 화이트 글자 꾸미지 않고 어떻게 화면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실제 눈에 보이게 시각화하는 게 와이어프레임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제 색을 입히고 뭐 스타일을 넣고 이렇게 통일성 있는 형태로 다듬어서 시각적으로 잘 보이고 그 어떤 이 제품의 컨셉이 잘 녹아들게 비주얼로 최종적으로 만드는 것까지가 UI UX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단에 여기까지가 조사 설계고 맨 마지막에 비주얼 디자인 단계부터는 사실 어찌 보면 아트의 영역과 다른 바 없어요. 네. 꾸밈의 영역, 꾸밈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네. 디자인의 영역이죠. 자, 이게 제대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제대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따가 남은 시간에 제가 질문을 좀 받기로 하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중간고사. 자, 중간고사는 말씀드린 대로 팀별로 프로젝트를 발표를 해주시면 되고요. 팀당 시간은 15분 정도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15분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150분의 시간을 팀당 15분 정도 쓰고 중간에 쉬고 하면 아마 빠듯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그 앞서 그 팀별로 과제 발표할 때 지난주처럼 제가 중간에 끊지 않고 그냥 계속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팀은 시간을 더 쓰기도 하고 어떤 팀은 제가 너무 많이 떠들어서 다음 팀 지치게 만들고 그랬는데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평해야 하니까 팀당 15분을 엄수해 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제가 팀 발표 시간에 시작하고 시간을 잴 거고 그 시간을 만약에 넘치시면 제가 임의로 끊을 거예요. 예. 다 발표 못 하셨더라도 그 시간을 엄수해서 그 시간을 초과하면 제가 끊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리허설을 통해서 시간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발표 순서는 지난번처럼 제가 미리 사다리를 제가 돌려가지고 공정하게 순서를 배치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범위는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A까지예요. 오늘까지 한 거. 그러니까 제가 못 들었던 내용이 어피니티 내용이랑 IA가 되겠죠. 그러니까 발표 내용의 슬라이드에 처음에 이제 테마 선정하고 아이템 선정하고 조사하고 관찰하고 뭐 그 어피니티 하고 그다음에 IA까지 한 개 잘 논리적으로 연결돼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형태로 슬라이드를 꾸미셔야 할 것 같고요.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은데 또 이게 또 길지도 않기 그러니까 길면 긴데 짧지는 않 아니,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은 좀 빠듯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면. 근데 추천컨대 어, 각 슬라이드마다 나는 이 얘기를 반드시 이해시키고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있으셔야 할 것 같고, 그 슬라이드마다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그래서 그런데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게 자연스럽게 슬라이드가 녹여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려울 거라는 거 알지만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냥 제 개인 의견이긴 한데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까지 이제 발표하시는 걸 들어보면 크게 두 부류예요. 발표의 어떤 그 스킬이 한 분은 스크립트를 아주 짜임새 있게 짜서 그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읽으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읽는다는 느낌이 안 들어야 되겠지만. 예. 그리고 하나는 또 다른 타입은 스크립트 없이 자연스럽게 구어체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제 개인의 선호는 스크립트를 써서 읽는 것보다는 구어체로 예, 이, 이 청중의 반응이나
예,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발표를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임팩트가 있거든요. 제 기준이에요, 물론. 예. 그래서 물론 되게 포멀하게 그 발표를 해야 되는 발표장의 경우에는 스크립트를 아주 짜임새 있게 짜와서 그걸 아나운서처럼, TV 아나운서처럼 읽어야 하는 발표가 있긴 한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스크립트 없이 말로, 구어체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있으면 뭐가 안 좋냐면 딱딱해. 예. 그리고 그 스크립트 영향을 많이 받아. 스크립트에서 뭔가 벗어나는 걸 할 수가 없어. 그 현업에서 이제 팀 프로젝트를 중간 발표하고 최종 발표하고 발표를 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있는데 발표를 하다 보면 항상 높으신 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알고 싶거든. 그래서 앞에 몇 글자 몇 마디 듣고 이게 오늘 좀 발표가 길어지겠거니 아니면 관심이 없어지면 그냥 바로 끊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다는 건데 하고 막 중간에 막 인터럽트 해가지고 방해하고 막 끼어들어가지고 막 물어보고 막 이래. 그럼 이제 여기서 딱 나오거든요. 이거 스크립트를 발표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멘탈이 무너져. 뒷얘기를 제대로 못해. 그리고 경험상 스크립트보다 구어체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임팩트가 있을 뿐더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연습을 훨씬 많이 해야 돼. 사실은. 스크립트는 스크립트에 매몰되거든. 근데 내가 이 슬라이드에서는 적어도 요 얘기는 이해시키고 넘어갈 거야.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거 자랑할 거야. 이런 게 명확하게 있다라고 하면 슬라이드도 복잡해지지 않을 뿐더러 어, 연습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발표가 늘게 돼요. 그러니까 발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엄청 잘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해놓고 발표 말아먹어가지고 망한 프로젝트 내 여러 봤거든요. 근데 이거 좋은 건 아닌데 실제로 프로젝트 내용이 별반 없는데 발표 스킬 하나로 떼어가지고 박수 받은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이게 장단이 있긴 한데 물론 이게 개인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난 스크립트가 좋아. 난 스크립트가 편해. 그런 사람들 끝까지 스크립트로 가긴 하더라. 네.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각자가 판단하셔서 그렇다고 제가 스크립팅 읽는다고 감점을 주진 않을 거예요. 내용을 볼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거 과정을 중심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 결과는 기대 안 해요.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프로젝트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학생 신분일 거고 UI UX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뉴비 입장에서 첫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 결과가 아주 나이스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바라지도 않아. 그래서 저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어차피 성장하실 거기 때문에 그 성장이 속도가 가파르려면 지금 잘하는 건 소용없고 이 전체 프로세스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걸 제 의도대로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그 과정에 충실해서 나중에 결과도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쿵푸 지도하는 사부님이 기본기에 충실해라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물만 길어오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비유가 좀 이상하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평가 기준 똑같은 얘기예요. 각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충실하게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문제 정의를 잘 했는지에 대한 걸 볼 거예요. 조사, 관찰, 그리고 어피니티까지의 프로세스가 얼마나 잘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UI, UX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건 앞에 잠깐 설명드렸죠? 이게 제가 제대로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어, 수업은 이번 그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UI, UX 요게 이번 수업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서 선택하신 그 아이템, 테마
우리는 어떤 앱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매력적인지, 실제 그게 시장에서 성공할지 안 할지 난 관심이 없어. 음. 물론 그 제 입장에서 크리틱은 할 수 있죠. 저도 사업팀에 잠깐 있어 봐서 사업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한 경험이 살짝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크리틱은 할 수는 있지만 평가는 안 할 거라는 거죠. 네. 평가는 뭘 기준으로 할 거냐면 UI, UX 문제 해결을 잘 해 나갔느냐. 이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맨 마지막에 어쨌든 중간고사는 시간관계상 와이어프레임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IA까지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IA가 사실 그 고민하신 모든 것들의 최종 결과물로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다 녹여져 있을 거야. 물론 중간 과정도 필요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IA가 얼마나 구조가 논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고 허점이 없는지를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거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시간 내내 팀당 15분을 거쳐서, 아니, 15분을 써서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어, 궁금한 거. 뭔가 말씀드리려는 게 깜빡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 질문 없어요? 명확해? 질문하세요. 교수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그 어피니티 저번에 그 교수님께서 네, 아마 진행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사진으로만 저희 팀은 사진으로만 처음에 첨부를 했었는데 그 네. 지금 그 IA 하면서 그 다이어그램으로 교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어피니티도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PPT에 넣을 때 비슷한 형식으로 넣어야 할까요?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슬라이드를 보고 이해할 수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사진을 찍어서 사진에 그 표현하고 싶으신 내용이 너무 정신없게 되어 있거나 너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확대하셔도 되고, 확대해도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다 그 정신없다 아니면 표현이 안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하셔도 돼요. 단 이게 별개의 얘기인데 슬라이드를 예쁘게 꾸미지 마세요. 그거에 시간 쓰지 마세요. 다른 수업도 있으실 테고 과제도 많으실 텐데 슬라이드 이쁘다고 제가 점수 잘 주지 않아요. 저는 합리적인 걸 좋아해서 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 그냥 글자, 동그라미, 화살표 끝. 그다음에 색깔. 예. 저는 슬라이드 꾸미는 거 극도로 혐오해요. 그 슬라이드에 예쁜 그림 뭐 이런 거 안 넣어도 돼요. 음, 네, 그런 거 알겠습니다. 그런 거 좋아할 때야. 그런 거 같아. 나도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런 거에 시간 안 쓰셔도 돼. 내용만 보이면 돼. 난 글자만 있어도 상관없어.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슬라이드 엄청 꾸몄던 것 같아. 근데 저는 지금 슬라이드 안 꾸미거든요. 그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 일할 때.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보시면 제 슬라이드 스타일이 어떠냐면 이걸 지금 거의 몇 년째 고수하고 있는데 와이드 모니터에 맞춰요. 네, 와이드 모니터에 맞추되 와이드 모니터에 단점이 있어. 뭐냐면 시선이 흩어져. 그러니까 16대 9 화면이 와이드 화면이 보통이기 때문에 16대 9 화면에 정보를 때려박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정보인지가 초점이 안 맞춰. 집중을 못 해.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16대 9로 화면을 채우되 그렇다고 화면을 다 안 채울 수는 없으니까 채우되 왼쪽을 이만큼 잘라먹어. 이북을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얻느냐면 그걸 포기하고 여기에 집중시키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래서 컨텐츠는 무조건 이 안에만 넣어. 여기 그냥 여백이야. 나한테는. 그래서 일부러 이 페이지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 전체 큰 타이틀이나 어떤 카테고리 지금 IA다, 이건 내비게이션이다라고 하면 이걸 여기 써버리고 이걸 옆으로 쓰면 가독성이 크게 쓴 것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장식 요소로 읽히거든요. 어찌 보면. 근데 정보는 정보지. 네. 그렇게 해서 왼쪽을 이만큼 잘라버리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도 사실은 여기서 이게 서브타이틀. 서브타이틀 적어놓고 사람들은 이 서브타이틀, 그러니까 이 타이틀, 그 다음에 서브타이틀 이 정도 수준으로 읽더라고. 보통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왼쪽도 이만큼 자르는 거지. 이만큼. 그러면 딱 4대3 비율에 집중할 수 있는 컨텐츠 영역이 만들어져요. 이게 나 꾸민 거 아니야. 나 이게 다 의도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설명해야 되는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해야 되는 핵심 내용 있죠. 잘 가공된, 잘 다듬어진 문장 하나, 단어 하나 크게 적어. 중요하면 빨간색, 안 중요하면 검정색이야. 그리고 그거보다 작은 글씨 하나. 요건 뭐 사례, 예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게 이 문장으로 다 설명이 안 돼. 그럼 이제 디스크립션이 쭉 적히겠지. 그리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그림. 끝. 이것보다 복잡해진 슬라이드면 의미 없어. 슬라이드 안에 막 표 2개 때려 넣고 막 그래프 넣고 글자 잔뜩 써놓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 저는. 어차피 그거 안 봐. 한 슬라이드에 몇 초를 할애할 수 있겠어. 열심히 했어요를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다 부질없더라. 내용이 중요해. 요점. 이것, 이것 이렇게 흘러가. 얘는 달라. 그래서 그 각각의 색깔도 마치 아이폰이 그 각각의 앱 아이콘에 어떤 성향을 부여하듯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색깔을 부여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그래. 리서치. 리서치는 어찌 보면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니까 회색이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붉은색 계열로 노란색에서 진해져. 그래서 완결로 가는 거야. 어피니티는 그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노래. 그 다음에 구조나 전략, 스트레티지는 그거보다 진해서 빨간색으로 가기 전 단계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비주얼 디자인까지 맞춰지면 붉은색, 중요한 걸로 완결성을 가지 콘크리트해지는 거고, 그거와 더불어 뭐 화살표나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방향성을 의미하고 과정을.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과는 다른 색깔을 쓰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붉은색, 노란색이나 붉은색, 회색 계통으로 전체적으로 비주얼 블럭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뭔가 세부적인 그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튀는 색깔 하나를 써서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면 레이어가 이렇게 떠지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다음에 얘는 마치 꼬리표에 불과해. 이 슬라이드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내용이야. 이 내용도 블럭이 동그라미 블럭과 백그라운드의 더블 다이아몬드 설명 블럭과 부가 설명 블럭으로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링을 많이 공부하고 고민하다 보면 이런 짓거리를 하게 돼. 내 슬라이드 하나하나에도 이 정보를 설계하게 되거든요. 네. UI UX를 하려면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돼. 그리고 그게 나는 너무 재밌어. 현직인가 봐. 이런 거 하면서 막 쾌감을 느껴. 네. 이런 거는 이제 앞에 이런 거 설명했다가
그 뒤에 이 슬라이드에서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 슬라이드에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밑에 이거 깔고, 그다음에 까맣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밑에 거랑 떨어지는 어, 그 강조 색깔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정하죠. 텍스트 무조건 크게. 안 보이면 안 돼. 슬라이드를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잘해도 글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화내. 우리 사장님들, 회장님들 화내. 그 글자를 읽으라고 적어놓은 거냐? 그럼 이제 혼나야 돼. 글자 무조건 크게. 여기서 이거 몇 포인트냐면, 보실까요? 54포인트야. 나는 20포인트 미만은 거의 써본 적이 없어. 이런 거는 뭐 부가적인 설명이니까. 난 무조건 20포인트 이상. 기본으로 50포인트, 48포인트 이상은 무조건 써요.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도표니까. 자, 오늘은 영님도 시간이 남았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어렵죠? 아, 어려운 것 같아. 쉬워요? 어렵죠? 내가 난이도를 너무 높게 잡았네. 이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아직 초보라 어려워? 누가 채팅으로 네 했어. 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제가 강의 경력이 짧아서 아마 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 수준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또 비대면 온라인 강의라서 그 얼굴 보면서 제가 막 앞에서 떠들고 있으면 그 표정을 듣는 사람 표정을 보면 대충 감이 오거든요. 아, 망했다. 이야기 하다 보면. 그러면 제가 수준을 좀 내려서 이야기하거나 용어를 좀 더 순화하거나, 뭐 순화? 그러니까 좀 더 매끄럽게 표현하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또 얼굴도 안 보이잖아, 서로.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 아, 참. 그리고 발표 자료는 미리 준비해 두시면 제가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아마도 끝나고 제가 노션에 페이지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업로드 할 수 있게 공유를 해줄게요. 그러면 거기에 올려주시면 제가 평가할 때 혹시 놓친 부분이 있거나 하면 다시 그 문서를 보고 평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준으로 평가를 할게요. 문서는 준비해 두셨다가 노션에 올려주시면 된다. 그리고 혹여라도 발표하시다가 시간 조절을 잘못하셔서 15분을 그 15분을 넘기셔도 제가 발표는 끊겠지만 문서에 나머지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을 참고해서 평가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다음 주는 중간고사, 그 다다음 주가 와이어프레임이거든요. 와이어프레임까지 하면 전체적인 설계에 대한 리뷰를 제가 짧게 하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재미있는 디자인 단계예요. GUI 디자인 단계. GUI 디자인 단계도 재밌지. 아마 이 부분을 더 재밌어 하실 것 같긴 해요. 저는 성향상 앞부분이 더 재밌는데. 그렇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메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준비 잘 해서 다음 주에 발표를 해주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6번째 강의 하는데 생각보다는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기대 안 했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